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한국의 좌경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은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죄송스럽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이런 강연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 좌파들 주사파들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일조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로 어떻게 북한이 이런 좌파 양성을 위해서 이 한국을 좌경화시키고 나중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 소개를 조금 간단히 드리면, 81년부터 95년까지,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가 북한 노동당 소속의 난파공작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당 소속이 있고 군 소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 쪽으로 가가지고 15년 동안 공작원을 했는데, 이 노동당 소속의 공작원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바대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 대학은 스파이 양성 기관입니다. 북한에는 전문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해마다 많은 인원의 스파이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85년까지 저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2번에 걸쳐 침투했습니다. 90년 5월 달에, 침투 과정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는 여기에 있는 이선실이라고 하는 거물급 간첩. 할머니가 어디 살고 계셨냐면 동작구 대방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여기서 접선해가지고 평양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게 임무였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한테 북한 공작 지도부에서 이 할머니를 왜 데려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설명을 했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연세가 그때 당시에 75세입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고생을 했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갖다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온다 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선실이 혼자서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이 없었어요. 넘겨받아서 바통을.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선실이 갖고 있던 모든 여러 가지 무전기라든지 이 공작 장비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걸 이제 만약에 우리 수사당국에서 그걸 입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이선실로 인해서 어떤 이선실이 했던 여러 가지 공작 활동이 다 노출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선실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선실은 일본에 있는 제1교포의 신분을 갖다가 이렇게 세탁을 해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선실한테는 홍콩으로 나와라, 비행기 타고. 그런데 이선실이 굳이 뭐 난 안 가겠다, 홍콩으로. 난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가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선실이 10년 동안 들어와 있었는데 65세 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10년 동안 별로 해놓은 게 없었어요. 우리 언론에서 지금 뭐 이선실에 대해서 대단하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언론이 잘 모르고 하는 거고, 우리 수사기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해놓은 게 없는데, 88년쯤에 다른 팀이 와서 원래 이선실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선실이가 이제 나 해놓은 게 없다, 조금 더 일을 하다가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 80년대 후반에 공작 전술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기존에는 80년대 초반까지는 뭐였냐면 연고선 공작이라고 그래서
이 월북한 사람들, 이 남한 출신들이 이제 월북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그 친인척들 가서 이제 포섭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 파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은 다 이 사람들도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소식이 끊기거나,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들어와도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공작 전술을. 그때 자생혁명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뭐 김용환을 비롯해서 이제 이 서울대, 뭐 연고대 이 주사파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차라리 걔들을 가서 포섭을 하자,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섭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가서 그 다이렉트로 신분 다 까발키고 그냥 포섭을 하자. 그렇게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이선실을 데리러 왔던 팀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이선실한테. 그 이선실이가 이제 거기서 반발을 합니다. 아니, 나는 김일성한테 직접 가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무슨 나보고 포섭하라고 하냐? 너희가 뭔데?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 거기서 이제 막 논쟁을 하다가 그냥 이 팀은 그냥 올라갑니다. 이선실을 꺾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이제 꺾다 안 되니까 북한에다 보고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지시가 나옵니다. 그 말 들으라고. 이선실이가 이제 직접 지령이 나오니까 알았다라고 하고 포섭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고 포섭했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부겸입니다. 김부겸은 그 당시에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다 보고를 해요. 김부겸 포섭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공작부서에서. 왜냐하면 김부겸이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구 사람인데 아마 부친이 장교 출신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김부겸의 인적 사항을 다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대에서 연설 잘하는 3인방에 들어가고요. 그 3인방이 누구냐 하면 유시민이하고 김부겸하고 박계동 말고 누구도 하나 또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김부겸의 그런 영향력이 괜찮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김부겸을 포섭한 거로 알고 저희한테 이제 그 임무가 떨어진 게 뭐냐면, 이선실을 데리고 오되, 이선실이 이때까지 뭐 별로 일을 해놓은 것이 없었는데 김부겸을 포섭했다고 하니 김부겸에 대한 통제권을 나이가 넘겨받아서 그 김부겸과 북한과의 연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와라. 그 다음에 김부겸을 통해서 간천방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을 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북탄광 사태 주모자였던 황인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막스레닌주의당 창당 기도 사건의 김선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전노엽이라고 있었는데, 전노엽 부위원장 했던 김영대가 청계천 노조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누구든 하여튼 포섭을 해라 가서. 그래가지고 이 인물 자리를 넘겨받아서 한 1년 동안 준비해갖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김부겸을 이선실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이제 이선실이가 나가서 김부겸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 서교동에 그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김부겸한테. 제가 이제 시켰죠. 어떻게 얘기하라고. 자, 평양에서 손님이 왔다. 너 만나러. 연락 대표가 왔다. 노동당에서 보낸 김일성, 김정일의 특명을 받고 왔다. 가서 만나봐라. 김부겸이가 이제 시급해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당신 정체가 실체가 뭐냐? 아마 그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선실이가 이제 나는 노동당 대표다. 그리고 노동당 내 정치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부겸이 당신이 그렇다면 나는 당신하고 상대 안 하겠다. 지금부터는. 나는 뭐
당신이 그냥 과거 6.25 때 빨치산 정도만 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노동당 정치위원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절연을 합니다. 끊어요, 관계를.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에 이제 이선실이가 돈을 줬던 것 같아요. 이선실 말로는 600만 원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부겸은 어떤 책에서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김부겸 부인이 어디 뭐 서점을 하나 오픈을 할 때 그 가게 오픈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라고 60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600만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요. 근데 이제 신고는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선실을 도와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왔는데 붕 떴잖아요, 지금. 이선실이 해놓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또 북한의 어떤 그 전략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그 혁신정당, 진보정당이 창당이 되는데 진보정당 공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김부겸을 통해서 민중당을 장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부겸이 날아갔으니까 어쨌든 김부겸 대타로 누군가는 이제 포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선실한테 공적을 넘겨주려고, 이선실의 공적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선실한테 얘기를 합니다. 민중당 안에 괜찮은 사람 있나? 그랬더니 있다. 누구냐? 5명만 대라. 그랬더니 이제 이선실이가 쭉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호도 있고요. 김문수는 없었어요. 조춘구, 그 다음에 장기표, 그 다음에 손병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명을 놓고, 제가 이름을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5명 중에서 좀 당신이 좀 껄끄러운 사람부터 빼자,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뺍니다. 그래서 이제 뺐더니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손병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병선은 뭐 이름이 크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산, 원래 충북 영동 사람인데 부산대학교 나왔고, 4.19 때 그 부산대학교 그 민주학생동맹인가 거기에 이제 회장을 했고, 사실 4.19의 주역이에요. 38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병선 괜찮냐 그랬더니 이선실이 자기 말 좀 잘 들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와서 저희가 인물을 포섭하는 사람을 할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에는 저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반드시 이제 북한 공작 지도부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얘를 포섭할까 말까. 이게 왜냐하면 포섭을 이미 했을 수도 있잖아요. 딴 사람이 와서. 그런 이제 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허락을 받으려고 북한에다가 무전을 칩니다. 나 손병선이라는 사람을 포섭하겠다. 해도 되냐?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한 보름 만에 지령이 떨어지는데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손병선을 포섭합니다. 그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민중당 그 당시에 대외협력위원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그때 김문수보다는 한 수 위였어요. 김문수는 노동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공적을 이선실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3명 중에 찾아서 만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제일 이제 쉽게 찾은 사람이 황인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인호 엄마가 민가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선실을 통해서 황인호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접촉을 해가지고 포섭을 하고 황인호를 통해서 간첩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김선태라고 하는 그 서울대 출신 걔도 이제 부산애인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가 북에서 왔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하고 싶긴 한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 지금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자기 상관이 말하자면 이제 그 걔네들은 다 저기가 있으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장명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석탑노동연구원 원장입니다. 이게 주사파의 대부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윗선이 이제 장명국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깜방이가 있다. 근데 이 양반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당신들하고 협조를 하는데 깜방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너를 우리 나 같은 사람이 또 찾아올 수 있으니 그때는 좀 협조를 해라. 그리고 계속 너 지금 하듯이 해라. 그러고 저희는 손을 뗐고요. 김영대는 못 찾았어요. 그 전노회 부위원장 했던 청계천 노조위원장 이 양반은 찾다 못 찾아서 사실은 찾아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천망 2개를 갖다가 제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미 포섭한 손병선, 그 다음에 이쪽에 황인호, 이 2개의 간천망을 갖다가 세팅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노동당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무전기 넘겨줘서 저쪽에다 무전 연락하게 해놓고, 간천망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 교육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복귀를 합니다. 90년 10월 달에 강화도를 통해서 복귀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선실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이선실은 당연히 데리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쪽에서 공작지도부에서 지령이 또 나오는데 황인호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이 현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국 현지인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얘 훈련도 안 받아내 데리고 가려면 진짜 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군인들이 경계하는 이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성이 더블로 되는 거예요. 100%가 200%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 늘어나면.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김 부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과시를 해야 되니까 애들은 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상충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쪽에서 지령을 하면 지시를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향을 물어봤어요. 황인호한테. 야, 너 북한에 갈래?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래. 그러면 조건이 있다. 한 달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다. 너 집을 얼마나 비울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주일 이상은 좀 비우기가 좀 그렇다. 그때 결혼했을 때입니다. 애를 낳았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다 옵션은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에다 보고를 합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단다. 그랬더니 오케이 해서 이제 강화도를 통해서 복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올 땐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제주도로 들어오려면 편도만 3박 4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다잖아요. 그럼 제주도로 데리고 들어가면 가다가 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강화도는 당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배 타면. 그래서 이제 얘를 강화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실 데리고 황인호 데리고 강화도를 통해서 복귀를 합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최고의 칭호라고 할 수 있는 영웅칭호, 그 다음에 국기훈장 1급 이걸 받고 황인호는 일주일 만에 다시 내보내요. 똑같이 반잠수정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서 떨어져서 5년 동안 차관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95년도 9월 초에 다시 2차로 난파가 됩니다. 역시 2가지 인물입니다. 이선실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를 가 데려와라.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운동권에 들어가서 포섭해라.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할아버지는 그냥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놔두고 이제 근데 그 할아버지는 또 똑같아요. 이선실하고. 또 누굴 하나 포섭을 했다. 그게 누구냐? 시인 고은입니다. 고은 시인을 포섭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이미 경찰에 검거가 돼가지고 그 지령이나 무전이나 이 치는 거는 다 경찰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경찰한테다가 고은 포섭해라 이 지령을 준 거예요.
이미 잡혔으니까. 그리고 고은 포섭했다라고 보고한 놈도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완벽하게 속은 거죠. 어쨌든 뭐 모르고 속았으니까 저희한테는 임무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임무가 하나 있었고, 운동권 애들 포섭해라. 그때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2달. 그런데 그 주임무는 뭐냐면 스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김정일한테 말하자면 결재를 받은 임무인데, 다른 공작조가 걔네들을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해안으로 이제 저쪽 그 동해상으로 들어오다가 거기에 그 잠수정을 타고 들어왔는데, 6호급 잠수정. 그걸 타고 들어오다가 그 수중에서 해치를 열고 나오던 한 놈이 죽었어요. 죽는 바람에 얘네들은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이 안내요원인데, 얘가 이제 그 공작원의 장비가 들어간 배낭을 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못 찾았어요, 시체를. 그래가지고 공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공작원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 필요한 모든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엄마가 다 지고 깔아앉아서 죽어서. 그래서 공작조가 2명인데 한 놈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들어와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 위조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뭐 무전기, 무기 이런 것들이 공작금 다 있는데, 이게 이제 깔아앉아 죽다 보니까 뭐 얘가 맨몸으로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 임무가 스님 데리고 가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탠딩 오더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타로 기용이 된 겁니다. 빨리 가서 데려와라. 2달.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우니 기왕 나가는 거 가서 운동권 애들 가서 또 만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명단을 줬던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인영, 우상호, 허인회, 함은경. 제가 어제 광주 갔다 왔는데 광주의 정동년, 그 다음에 황광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희 들어와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사람들 다 만났어요. 다 만나서 나 북에서 왔어. 노동당 대표야. 김정일이 직접 보내서 왔어. 너한테 찾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다 하고 포섭을 시도했는데 포섭은 못했습니다. 포섭이라는 건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것까지를 포섭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보니까 뭐 하자고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죠. 북한이 경제난 겪죠. 운동권 애들이 머리가 빨라요. 그 다음에 동구권 다 망했죠. 동서독 통일됐죠. 소련도 망했죠. 북한 경제난 겪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봐도 야, 북한 애들하고 손잡았다가는 내가 손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딱 뻗치더라고. 그럼 그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안 되겠다. 북한에 가서도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을 접선하려고 정각사에 갑니다. 정각사라고 하는 게 충남 부여에 있습니다. 조그만 말사인데,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공주 마곡사까지 갑니다. 거기가 이제 종무소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구실돼가지고, 사실은 그 종무소에 있는 스님 명단까지 내가 다 봤습니다. 근데 이 스님으로 위장한 사람이 법명이 자운이라고 하는 건데, 자운이라는 법명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명단에. 중명단에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다 보고를 합니다. 없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북한에서는 당연히 그럼 다시 복귀해라 라고 그냥 와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령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가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야로가 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번 확인하러 갈 때에는 사실은 맨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저희가 뭐 총을 갖고 들어오지만 이 사복에다 무슨 총을 갖고 다녀요. 귀찮게. 그래서 이제 2번째 가라고 그러니까 2번째는 야, 정말 사람이 직감이라고 하는 게 좀 무서워요. 감이라고 하는 게.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도대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야, 그럼 총 갖고 가자. 2판, 4판 가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싸우자. 그때 젊은 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다 묻어놨던, 산속에다 묻어놨던 총을 캐가지고 이제 실탄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서 접선을 청각사에 가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는 이미 안기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대공요원들이 와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왔냐면은 원래는 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도 배신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간첩들 접선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전에 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계를 갖다가 오른손에다가 이 시계 판을 나오게 이렇게 차고 있어라. 이렇게 차고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이렇게 차고 아침 10시에 LG 빌딩 앞에 있어라. 이렇게 차고 있는 10시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신호예요. 특이하게 신호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고. 그럼 나가 너 접선하는 놈이야. 그 시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하는 사람한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암호 교환을 합니다. 야, 너 부산에서 왔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아니, 나 서울에 사는데. 부산과 서울이 이게 암호입니다. 특정, 이름 또는 지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암호를 교환하는데 최종 암호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반지도 있고요. 반지 주고 확인하는 거예요. 반지는 똑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전 같은 걸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서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호 표시물이에요. 이거를 교환하면 인마가 이제 내 상대가 맞구나 라고 최종하고 그래 고생했어. 이렇게 이게 접선입니다. 사실은 단순해요. 이걸 복잡하게 하면 굉장히 어디를 못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일들도 많은데 이런 거 자꾸 복잡하게 해놓으면 정말 영화지 영화처럼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접선인데 그러려면 양쪽에다 똑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LG 빌딩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알려주고 저쪽도 알려주고. 왜냐하면 서로 각각 사는 데가 다르니까. 시간도 알려줘야 되고 장소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쪽이 만약에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경찰에다 갖다 얘기를 해주면 경찰이 와서 딱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액서리도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죽거나.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인 접선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미리 알 수가 있으니 자, 변칙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게 뭐냐면 공작용어로 하면 수색 접선이라는 건데 얘네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던져놓고 저희만 알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진짜 있는지 소재 확인을 하는 거죠. 해서 확인하면 이거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고 싶은 때 가서 얘를 당신 스님이 맞지? 자음 스님이 맞지? 예, 그러면 빨리 가자.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손목 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 평양에 너 가족이 있지? 아들, 딸, 칠남매지? 애들 이름 뭐지? 이렇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 알려줬으면. 그게 원칙인데 결국은 총이 와당탕했다는 거는 무전을 때렸다는 거예요. 걔네한테. 너 거기 가니까 가 있어라. 근데 나중에 진짜 실제로 잡혀서 보니까 너 어디 있냐라고 이제 무전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이걸 딱 받아보고 야, 이거 뭐야? 애들 오는 것 같다.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안기부 애들하고 한 30명이 내려가서 죽치고 있은 거예요, 거기에. 저희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철석까지 공작 지도부를 믿고 당연히 안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저희는 이제 총 쏘면서 이제 제가 조언을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 도망가면서
야, 이 개새끼들이 다 알려줬나 보다. 올라가면 이 개놈들 다 죽여버리자. 아마 올라가서 마당탕했을 거예요. 진짜 총 쏘고. 그 도망가면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별 정말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뭐 하여튼 그 멀쩡한 정신에 이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둘이서 지금 대한민국하고 붙은 거예요. 저 내륙에서, 저 부여에서 붙었으니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저희가. 휴전선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 내륙에서 지금 대낮에 그냥 와당탕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산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한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죽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두렵고 억울하고 화나고 한 게 눈물로 나오는데요.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그때는 북한에 갔으면 다 쏴 죽였을 거예요. 진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저는 총에 맞아서 잡혔고, 만약에 총에 안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몸속에 제가 독약 앰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했으면 안 잡히려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총에 맞는 바람에 살았어요. 총에 맞아서 정신을 잃고 탁 이제 순간적으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팍 거꾸로져 가지고. 그리고 딱 깨놨는데 이미 저 잡혔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가까이 있었죠. 한 10m? 네, 경찰관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팍 소리치자마자 막 덮친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저는 뭐 꼼짝도 못하고, 만약에 안 맞았으면 뭐 거기서 뭐 몸싸움을 하든지 뭐 했을 텐데, 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탁 잡혀서 탁 깨라니까는 벌써 이미 수갑은 채워져 있고, 제 주머니에 있던 모든 건 다 뺏었고, 그러니까 뭐 도객도 없고, 이제는 뭐 얄짤 없죠. 사실은 그땐 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결국 그래서 잡혔고, 제가 데리고 왔던 조원은 3일 후에 현장에서 우리 군인들하고 총격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다음에 그 사진을 보는데, 야,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종이차 한 장 차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살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기무사에서 한 8년 정도 분석관을 했고, 또 그만두고 나와서 국정원 산하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제가 연구원을 한 12년 정도 하다가 지금 퇴직을 했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그야말로 공작원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최고로 충성하면서 살았던 기간이 15년인데,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에만 제가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한 게 더 많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때 제가 살고 나서 한 생각은 뭐였냐면, 야, 이게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뭐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어떤 뭐 사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작년 3월 달에 제가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료 사이트에다가 게재를 하다 보니까 기사를 공개가 많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엮어가지고 남북 스파이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그쪽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지금 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이제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자서전 회고록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종북주사파와 북한의 대남분 공작 비록이라고 하는 이 주사파를 어떻게 북한이 양산을 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제부로 연재가 끊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문사 사정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월화수목은
회고록, 금요일은 대남공작 비록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그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만 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2023년도에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뭐였냐면 평화적으로도 통일을 하겠다.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평화적으로 안 하겠다. 핵무기 있으니까 이제는 때려먹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조차 말이라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통일이라는 말 안 합니다. 북한이. 통일이라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 하잖아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정말 저는 이제 북한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대남 쪽에서만 계속 일을 했잖아요. 뭐 통일, 혁명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강의도 듣고 이제 저희가 해왔는데, 통일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흡수하거나 흡수당하는 게 통일입니다. 정복당하거나 정복하는 게 통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다. 북한은 이제 독재자가 김정은이니까 윤석열이나 김정은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김정은 밑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북한을 윤석열 밑으로 넣을래? 정복입니다. 그거를 우리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때려가지고 내 발밑으로 집어넣으면 그거는 무력통일입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 꿀리면 그게 평화통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창하게 자꾸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흡수를 안 하면 통일이 안 됩니다.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해요. 학자들이. 그 멍청한 놈들입니다. 통일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삼국 통일할 때 고구려 왕, 백제 왕을 살려놓고 통일했습니까? 백성들이야 뭐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못 죽이지만 그 왕들은 다 목 치고 밑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통일입니다. 앞으로도 통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점령해버리겠다. 평정해버리겠다. 수복하겠다. 통일이라는 말 다 지웠어요. 북한이. 평화라는 말 안 써요, 걔네들. 우리가 멍청하게 자꾸 평화 하는데 말로 평화를 외쳐서 되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이 세야 걔가 못 달려들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힘이 약한데 뭐 가만히 말로만 난 너하고 안 싸울래 그러면 안 때립니까? 힘센 놈이?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앞으로 핵무기가 있으니 그거 갖고 조카 통일을 쉽게 얘기하면 무력 통일을 하겠다. 통일이라는 말도 안 해서 정복해버리겠다. 그냥 남쪽. 그렇게 얘기한 게 달라진 겁니다. 뭐 이렇게 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공작부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통전부는 이 명칭을 바꿔서 19구라고. 북한 애들이 우리 저 대표님 아시겠지만, 우리 이해라 박사님 아시겠지만 숫자를 잘 써요. 무슨 메토 공장, 메토 사업소. 숫자를 쓰는 건 뭐냐면 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씁니다. 뭐 하는지 모르게. 10국이라고 하는 데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제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는 문화교류국입니다. 문화교류국 이름처럼 하면 문화교류원 부서잖아요. 근데 공작부서입니다. 철저하게. 최근에 그 4대 간첩단 사건이 있었죠. 뭐 청주 간첩단, 민노총, 그 다음에 이제 창원, 제주. 4개 간첩단 다 저쪽에 그 문화교류국에서 한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생하는 간첩단 사건의 99%는 다 저쪽 부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작년, 재작년하고 한 2년 사이에 청주 간첩단 재판하고 민노총 간첩단 재판할 때 제가 재판장에 증인으로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 이광진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 이제 국장급 간부인데, 얘가 이제 그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나와서 이 민노총하고 그 청주 간첩단 요 간첩들을 갖다가 만나서 공작금도 주고 이제 지령도 하고 한 사실이 우리 그 수사기관에 이제 다 체증이 됐어요.
동영상 찍어 오고 뭐 사진 다 찍어 왔더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국민 알 권리 입장에서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재판에 가면 그게 다 증거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딱 갖다 들이대니까 이 간첩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긴 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으니까 만나긴 했는데 내가 그 일반인 가서 만났는데 북한 주민 만났는데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냐. 만나서 통일 좀 논의하다 왔는데 간첩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높은 간부라고 하는 거는 숨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걔는 일반인이 아니다. 주민이 아니고 간첩들을 지휘하는 공작관이다. 높은 간부다. 근데 그 이광진이라고 하는 저 양반이 제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대학 때부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빼도 먹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지금 뭐 10년형도 먹고 뭐 9년형도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재판에 제가 증인으로 갔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저께 제가 저 수원 고등검찰청인가요? 거기서 고검에서 검사가 전화 와가지고 또 증인으로 한번 좀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굽니까? 그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걔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아태평화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그게 위장 명칭이고 실제로 노동당 간부들이 공작관들이 지금 그거를 다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고 쟤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민간단체다. 우리가 민간단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나가서 하는 거는 그게 민간단체가 아니고 노동당 간부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마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24일인가에 제가 법정에 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지금까지 제가 나갔던 법정 증언이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통진당 해산할 때 제가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저는 사실은 뭐 통진당 해산하는데 6분의 1 정도의 몫은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하는데 정부 측 증인으로 간 사람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제가 1명이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저거는 무조건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가서 5시간 동안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진보정당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는지 지휘 조종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아주 방법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그때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8명의 재판관들이 다 제 얘기 듣고 막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증언을 하면서 야, 저 통진당은 해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8대1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삼아 주변 사람들한테 그 반대한 한 놈은 내 얘기 안 들은 놈이야.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저 통진당 이런 애들을 갖다가 배후에서 조종하는지. 그럼 다 8명이 끄떡끄떡 했는데 끄떡끄떡 하고 반대했으면 그거는 나쁜 놈이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군 쪽에 이런 또 기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공작을 하니까 이 사람을 뽑는데 우리하고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아요. 근데 되게 실용적이에요. 어떻게 뽑냐면 고등학교 2학년 갓 올라온 애들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이제 교실 다니면서 야, 다 나와. 운동장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 작은 애부터 키 순서로 쭉 서. 그러면 애들이 막 자기 키 찾아가 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딱 그래요. 절반 딱 잘라요. 작은 애들은 다 들어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놓고 키 큰 애들을 이제 차렷하고 세워놓고는 이 체형, 그 다음에 이제 그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뭐 북한은 명찰도 없어요. 그냥 야, 너 나와, 너. 그리고 너 나와.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으랍니다. 그리고 걔들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누가 와 있냐면 우리로 치면 군수가 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문을 해요. 딱 세 가지면 절반이 훅 줍니다. 아버지 있나? 예. 아버지 당원이야? 아닙니다. 집에 가. 너도 가. 공부 잘해? 아, 공부 뭐 몇 점입니다. 너도 가. 그래, 아픈 데 있어? 예. 내가 병원에 뭐. 그러면 뭐, 데리고 갔더니 발이 줄어요. 그 세 마디에. 그러면 이제 또 부릅니다. 보냈다가. 또 불러서 이제 그때는 가족력까지 물어봐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 중에 간염 앓은 사람 있나? 암 환자 있어?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뭐 취미가 뭐냐, 뭘 잘하냐. 그러면 또 추려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군당 청사로 들어와. 시군에 있는 우리 시청군청입니다. 북한에는 행정을 관장하는 시청군청이 있는가 하면 군당이 따로 있습니다. 군당 청사가 더 멋집니다. 북한에는 노동당이 세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와 정문으로 접수로 갑니다. 다음 주에 가면 저랑 똑같은 애들이 한 30명이 와 있어요.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와. 그럼 따라가면 어디 가냐? 종합병원에 갑니다. 신체 검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부릅니다. 오늘 벌써 쭉 줄어 있어요. 왜냐면 눈 시력이 안 좋은 애, 간에 이상이 있는 애, 혈압 높은 애 다 빠집니다. 검사해야죠. 그러면 그 애들 이제 갖다 놓고 그때 이제 서류를 줘요. 서류를 그때 줍니다. 야, 집에 가서 써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가족 및 친척관계. 가족 친척관계는 친가 쪽은 8촌까지, 외가는 4촌까지 써와. 제가 다 모르잖아요. 친척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써올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제 그걸 다 써가지고 이제 갖다 제출하면 그때부터 신원조회, 그 다음에 면접을 계속 합니다. 한 3, 4개월을 해요. 그러면 쭉쭉쭉 추리는데 30명이 5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또 도로 가요. 도에 가면 한 300명이 와 있어요. 똑같은 애들. 전부 학생회장들이에요, 다. 학교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맨 먼저 데리고 가는 게 도의과대학병원에 가서 좀 더 정밀한 신체 검사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추리고, 면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개월을 하면 300명이 20명 이하로 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줄이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순발력 테스트도 하고,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몇 층이야? 그래서, 3층입니다. 그랬더니, 야, 한 층에 계단이 몇 개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세고 다니는 놈 있어요, 애들이? 뛰어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애들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30개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놈도 있고, 20개인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놈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기억력 테스트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연말쯤 되니까 학교로 평양에서 이제 간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물어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고향이 저 황해도 장년입니다. 그 백령도 앞이 제 고향이에요. 백령도가 저희 동네에서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 완전히 깡촌이죠. 거기 이제 있는데 학교까지 중앙에서 평양에서 간부가 찾아왔는데 뭐 이런저런 면접을 하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평양에 와봤어? 가봤습니다. 어떻게? 3박 4일 관광 갔다 왔습니다. 에이, 그것도 갔다 온 거야? 아니, 갔다 온 거 갔다 온 거죠. 야, 그러면 너 특정 장소 정해주고 찾아오면 찾아올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촌놈 무시하나? 그러고 갈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오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분 뒀다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찾아가면 되죠. 제가 좀 야마가 돌았던 것 같아요. 뭐 촌놈 이렇게 무시하나 그러고. 그랬더니 양반이 허허 웃으면서 야 그래? 말 듣고 보니 그러네? 한번 와봐. 그러고 가서 한 달 만에 부르더라고요. 진짜. 평양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진짜 무릎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식당에 갔더니 애들이 6명이 있어요. 저까지. 야, 너 어디서 왔냐? 강원도. 너는 황해북도. 너는 평안북도. 너는 평안남도. 야, 우리 여기 왜 왔지? 몰라. 다 몰라요. 이 중앙당, 노동당에서 불렀으니까 야, 뭐 좋은 데 가겠지. 이러고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매일 저녁에 2놈씩 짝을 만들어 갖고는 데리고 나가서 신체 검사하고 면접하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낮에는 꼼짝 마라. 여관에서 나가지 마.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딱 지나니까 집에 가.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한 달 이내로 널 소환하지 않으면 그때 너 가고 싶은데 가.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2학기가 한 학기가 남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뭐 우리 또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병무청에서 막 전화가 와요. 신체 검사하라고. 너 군대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평양까지 가서 수십 번 신체 검사했으니까 자신이 있잖아요. 가서 했더니 바로 또 연락이 와요. 너 전투기 조종사 해라. 아 좋다. 나 그거 가려고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군당 정사에 들어갔습니다. 아, 나 전투기 조종사 하라는데 지금 그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물어보고 가려고 왔다. 그랬더니 거기서 단번에 이제 전화기를 탁 들더니 거기다 전화를 해요. 병무청에다. 제 이름 부르면서 얘 이름 빼라고. 그러더니 저한테는 야, 너 평양까지 뭐 당에서 불러서 갔다 왔는데 왜 군대를 가? 빨리 가 집에. 그래서 이제 집에 쫓겨 왔어요. 오니까 이제 조금 있으니까 대학 모집과에서 또 나와서 면접을 해요. 그럼 북한은 대학을 추천을 해줘야 갑니다. 본인이 뭐 공부 잘한다고 나 어디 대학 가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뭐 면접을 하더니 하여튼 뭐 좀 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대학은 가기가 싫더라고요. 뭐 농대는 농사하기 싫으니까 가기 싫고 사대 교대는 선생님 하기 싫어서 가기 싫고 의사도 하기 싫고 북한의 의사는 뭐 그건 저 관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면 종합대학이나 가야지 난 대학은 안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종합대학 추천받고 그러느라니 한 달이 됐어요. 정말 통지서가 내려오더라고요. 소환장이. 평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을 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증이 없어요. 한 학기만 다니고 갔으니까. 당이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리고 이제 평양에 갔더니 간부가 이제 저를 마중 나와서 픽업해가지고 가는데 가서 이제 그 평양 시내 중심에 있는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큰 저 별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잘 좀 저녁을 먹여놓고 이 옆에 응접실로 불러요. 너 저기 뭐야 주머니에 있는 거 하면서 다 꺼내봐. 그러니까 뭐 돈 지갑도 있고 뭐 뭡니까 그 사진도 있고 뭐 신분증도 있고 다 그거 다 꺼내니까 회수를 해요. 송이봉대 싹 씹어놨더니 그 나중에 이거 필요할 때 줄게. 지금은 필요 없어. 그리고는 여기 왜 온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말 똑바로 들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김일성, 김정일의 신임에 의해서 너는 남조선 혁명을 하게 됐다. 아, 그 말 듣는 순간에 앞이 까맣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대남하면 곧 죽음하고 독일시합니다. 대남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여기 나와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시골 동네에 가면 과부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야, 쟤네 아버지 왜 없냐? 대남 나갔다 죽었대. 이 얘기를 심심찮게 들어가지고 야, 대남 나가면 다 죽는가 보다. 근데 저보고 대남을 하라니 기가 막힌 거죠. 아, 집에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요. 야, 대남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 대학 가서 공부해. 에이? 아니, 필기시험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내가 대학을 가지? 뭐 이런 대학도 다 있나? 근데 사실은 그때 이미 시험 다 본 거예요. 구술로.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리도 시험 봤고요. 그런 거예요. 뭐 히랍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 히랍이 북한 말로의 히랍이고 우리 말로는 그리스입니다. 제가 뭐 몰랐어요. 저는 모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왜 라틴 아메리카는 줄 알아?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가. 근데 그게 다 시험이었더라고요. 그냥 알려줘요. 뭐. 야, 그 히랍은 말이야 구라파에 있고 유럽에 라틴 미주는 라틴어를 쓰는 나라들을 중남미 국가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 뭐 알려주더라고요. 뭐 그거는 하여튼 뭐 제가 그걸 잘 알았으면 아마 해외 파트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는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본명을 쓰지 말고 가명을 써. 그래서 신분증을 다 회수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신분증에는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명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차에다 벤츠 승용차입니다. 거기다 딱 태워가지고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인데 여기 저 디귿자로 생긴 게 본관이에요. 본관 앞에 딱 깜깜할 때 그냥 밤에 한 10시쯤에 갖다 세워놓고는 내리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4년 후에 봐. 그 양반은 가버려요. 그리고 교문과 직원한테 싹 인계하고 가는데 교문과 직원 따라가니까 뭐 데리고 가더니 창고에 가더니 물건 던져줘요. 군복, 배낭, 신발, 발사계, 네이, 세면도구 하나로 만져줘. 그걸 이게 딱 들고 가니까 이제 여기 요 건물인데 여기 이제 네모반인데 네모반에 들어가니까 한 30명이 자요. 그 옆에다 이제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 두 놈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네모반이 덩치 이만한 놈들이 있는데 야, 나 여기 들어가서 괜히 버틸 수 있겠나?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심정훈련 2개월 뺑뺑이 돌리는데 뭐 하여튼 죽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온 애들이 도대체 나는 6명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수십 명이잖아요. 수백 명. 한 200명. 신병이. 같은 동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바보가 된 거예요. 야, 너는 뭐고 우린 뭐냐? 근데 보니까 마지막에 도에서 같이 한 20명 있던 애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 말들은 또 본명을 써요. 야, 씨, 너는 뭐고 우린 뭐냐? 마지막에 하는 말. 너는 막 공작원이고 저한테. 가명 쓰는 놈들은 공작원이야. 그리고 본명 쓰는 애들은 전투원. 침투 요원이야. 우리를 이제 해안까지 데려다 주는 애들.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침투 요원 그 훈련 교육하는 데 가서 집어넣어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희는. 완전히 그냥, 스파르타 교육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4년 동안 하는데, 이 대학은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학이 없는 대학일 거예요. 방학 없는 대학 못 들어봤죠? 방학 없어요. 휴가 외박 외출면에 일치 없습니다. 4년 동안 울타리 철조망에다 가둬놓고 여기 지금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이거 얼마 안 큽니다. 부지가. 이 안에서 그냥 매일 교육 훈련. 일반 사회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가르칩니다. 교양 과목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소양에 필요한 과목들, 철학, 정치 경제학 뭐 하여튼 뭐 그런 역사, 지리 뭐 다 가르칩니다. 영어, 한문.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특전사나 UDT에서 하는 훈련, 특수훈련을 플러스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술훈련이에요. 격술. 우리 얘기하면 UF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저희 대학 때 했습니다. 남자니까 음부만 때리지 마라. 그러면 다 때려라. 진짜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덩치가 큰데 제가 지금 1mm도 안 컸습니다. 그 대학 갈 때. 제가 대학에서
소대가 한 30명 정도로 소대가 구성이 되는데 군사편제입니다. 소대가 구성이 되는데 제가 30명 소대에서 한 23번째쯤. 그러니까 작은 편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수영, 스키스쿠버, 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영을 8km를 해야 됩니다. 8km. 전투 수영을. 행군은 매일 8km를 뛰는데 20km 모래배낭을 지고 8km를 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20km 모래배낭을 지고 20km를 뜁니다. 50리, 옛날 말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20km 지고 100리를 뜁니다. 마라톤 구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뛰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군하면은 걸어가는 건 행군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걸어가는 거지. 행군하면 저는 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인식이. 100리를 20km 쥐고 최고 속도로 뛰어본 게 3시간 반 동안 뛰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모든 훈련은 야간 훈련입니다. 수영만 빼고. 그래서 저희는 하도 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밤에 잘 돌아다녀요. 저 발 끝에 눈이 있는 것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도법. 지도 나침반 가지고 저기 안 가본 데 찾아가는 거. 보물찾기 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격. 뭐 자동차, 오토바이, 뭐 사진. 하여튼 이 특수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4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 대학의 목적이 뭐냐면, 목표가 즉시 침투 가능한 능력 배양.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맞춤식 교육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왔더니 저희 담당 공작 쪽의 차관이 저를 이제 왔더니 이제 물어봐요. 한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선생, 저희한테 이제 호칭은 다 선생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저희가 동무동지라는 말을 쓰다가 여기 들어오면 이게 입에 붙을까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장관, 차관도 저희한테는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아니면 선생님. 선생.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학 졸업하고 나온 21살짜리한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양반이 뭘 바라고 물어보지? 그럼 제가 판단이 안 쓰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이 맞는 대답일까?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조선에 내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나 갔다 올 수 있어? 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아유, 예,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졸업하고 나오면 남한에 왔다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 정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대학 졸업할 때 나올 때 저기는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게 해요. 노트도 그렇고. 그냥 빈 배낭에다가 군복 한 벌 딱 지고 나온 게 답니다. 근데 딱 졸업하고 나오는데 내가 대학에서 4년 동안 뭐 배웠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무슨 생각 하나만 나왔냐면 내가 어디 가서 맞아 죽진 않겠구나. 예?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대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국정원에서 사격했는데 40발을 쏜 거예요. 하나에다 다 들어갔잖아요. 이걸 보더니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사격 선수를 해라고. 근데 이제는 뭐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제가 젊었으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사격을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통신을 제가 잘했고요. 무전도 제가 거의 1급 무전수 이상입니다. 혹시 통신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아마 알 텐데 1분에 숫자는 100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모르스부호로. 숫자 100개를 씁니다. 모르스부호로. 1분. 그 정도로 제가 이런 거는 좀 자신이 있었고, 이게 딱 나오니까 뭐 다 끝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한에 나와야 되니까, 다 북한 애들이잖아요, 저도.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말 배우는 거는 간단합니다.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선생님 말하는 거 따라하고 녹음해보고 들어보고 고치고. 근데 차라리 외웠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게 남한 말은, 한국말은
아, 이게 북한말을 쓰다가 한국말을 쓰려면요, 안 쓰는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고, 사투리도 다르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특히 동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거를, 안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야라고도 못하겠고, 동무라는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마 선생했어요. 근데, 그래서 말과 문화를 배우는 건데, 그래서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는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 저를 가르쳤던 분은 용산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60학번에 외국어대학교 불어과에 입학한 60학번입니다. 41년생입니다. 그리고 공군본부에서 대위까지 통역장교를 하다가 전역을 해서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북한으로 왔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외국어를 6개를 합니다. 대머리인데 잡혀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윤희상이나 송두일이나 이런 사람한테 포섭돼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친척들은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은 아마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 79년도인가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87년도에 그분한테 서울말을 배웠습니다. 정말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니까. 그리고 문화는 뭐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반인이 갖고 있는 정도의 상식을 가져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건 네가 다 알아서 해결해라. 그게 저희한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배우는데, 여기 있는 4명은 누구냐면 이명우, 홍근표, 얘네들은 다 천안 애들이에요. 둘은 이민교, 최승민이는 평택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77년, 78년도에 1년 차이로 그 전라남도 홍도에 해수욕 놀러 갔다가 납치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 강사였어요. 근데 뭐 저는 거기서 있을 때 강사인데 왜 거기에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데, 어느 날 수사관들이 앨범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앨범을 주면서 여기서 한번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다 봤다. 얘네들이에요. 제가 이명우하고는 제일 친했는데, 그랬더니 납치된 사람들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신문에 처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얘들이 납치된 게 맞다라고 해서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요 이명우는 제가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이 서울대 몹대 나왔어요. 아마 사법고시를 했는데 연자대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가서 이제 임원을 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고, 이민교의 누나를 만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났는데 나머지는 뭐 제가 뭐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작원들을 준비시키면 얘네들을 뽑아가지고 또 침투 준비를 1년 동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훈련시킨 놈을 뽑아서 1년 동안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신분 세탁부터 시작해서 침투 어떻게 할 건지, 들어와서 어떻게 먹고 자고 할 건지, 임무 수행 어떻게 할 건지, 북한과 연기 연락 어떻게 할 건지, 돌아갈 때 어떻게 갈 건지, 돌발 상황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액션 플랜을 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차관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그 액션 플랜을 복창서라고 해서 이리바이브를 해가지고 본인이 자필로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북한에 떠나서 돌아갈 때까지 나 어떻게 하겠다. 시나리오를 제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이 자필로 쓰면 한 400페이지 정도, 400페이지 정도를 쓰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장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모의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참 디테일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무전을 때리는데, 무전을 치면 한국은 뭐 부산에서 무전을 칠 수도 있잖아요, 북한으로. 근데 어디 부산에 와서
무전기를 설치해 놓고 연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북쪽으로 열차를 타고 가요. 청진 끝까지. 한반도 끝에까지 가서 평양으로 무전을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다 하고 나옵니다. 정말 디테일하다는 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올 때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배를 실제 가서 타고 똑같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훈련도 하고요. 들어올 때 벌써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들어오시죠? 예,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갖고 들어오냐면 한국에 사는 현지인의, 여기 그 북한에 한국 주민등록 등초본이 많아요. 실제로 여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간 거. 한 이만큼 낼 거예요, 진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왜 그냥 사람 이름만 알아도 가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았잖아요. 등초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서울말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62년생인데, 60년대생 중에 서울, 경기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을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말을 하니까. 제가 부산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저는 가짜 경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가짜 주민등록증에는 제 사진을 붙입니다. 지문도 제 거를 찍어요. 그걸 빈 용지를 갖고 와요, 애들이. 기술팀 애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지문만 찍어줍니다, 거기서. 그러면 사진은 그냥 찍었으니까 사진은 거기다 붙이고, 나머지 인적 사항은 다 여기 사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때 들어올 때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김돈식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갖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 양반은 아직도 제가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머릿속에다가 확실히 집어넣었는지. 6508-116-1010-815. 그 사람은 번적지도 이문동, 현주소도 이문동.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들어와서 그 주민등록지에 갑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실제로 등본을 떼봐요. 제 신분증 내고. 떼서 보고, 여기 살고 있구나. 확인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여기 안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지명수배 당했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내 주민등록증 소재지에 가서 그 등초본을 발급받아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이문이동 그 외국어대학 앞에 가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떼봤더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됐구나. 그리고 그 여기 들어오는 거는 직접 들어오는 방법하고 우회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긴 한데, 그렇잖아요. 어디 외국에 가서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그것도 몇 번 세탁한다는 게 하루 이틀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직접 들어오는 거는 하루에도 들어올 수 있고 3일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는 거를 북한에서는 다 병행을 합니다. 해외로 들어오는 거나 안전하다고 해서 다 해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남포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작선을 타고. 공작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공작선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선하고 똑같습니다. 요걸 타고 제주도 남단 공해산까지 쭉 내려옵니다. 3박 4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이 공작선이 특징은 뭐냐면 이 뒤에 해치에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반잠수정을 집어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뱃속에다 배를 넣고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일명 모선이라고도 하고요. 조그만 놈을 자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고사총, 이런 그 무장 장비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어선이지만 그 안에는 무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진짜 어선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 어선이 지나가다가 약간 이상하게 보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신고하려고 막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하면 그냥 거기서 박살내면서 그냥 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잠수정인데 요거를 이제 공해상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환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들어오면 요 해상 육지로부터 약 한 1km 전방까지 들어와요. 이 배가. 제가 이제 1차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왔냐면, 서귀포 카르텔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르텔 앞에 가면, 서귀포 그 항해 앞에 가면 섭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제주도 면이 있는데, 북쪽면까지 들어온 거죠. 이 반잠수정이.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성산 일출봉이 오른쪽에 있고, 약간 서쪽에 온평리라고 하는 그 약간 그 조그만 어항이 있는데, 그 온평리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 1km 전방쯤에까지 와서는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저희는 뭐 이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간첩들 들어오는 거 뭐 장비가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백사장이나 이런 바위 틈까지 들어와서 이런 공기통이라든지 이런 수중 스쿠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육자에 올라가지고 저희가 입었던 방수복 같은 거 다 벗어서 저희를 안내해주는 아까 그 안내요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입었던 거 다 벗어서 물려주고 그럼 걔네는 들어왔던 루트로 그냥 다 이렇게 쭉 나가고 저희는 거기에서 도시 가까운 데로 밤중으로 이동해서 대기했다가 입고 온 옷을 싹 벗어가지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고 온 옷이 있어요. 하나 깔끔한 거. 그런 거 갈아입고 아침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시작이 되면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침투가 끝납니다. 해경이 뭐였는데? 레이더에 잘 안 걸립니다. 철통 수비랜다고 맨날 방송에 떴는데. 철통 수비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나 웃기냐면 첫 번째는 안 그랬는데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파도가 3, 4m였어요. 3, 4m인데 우리 해군 해경 경비정들은 다 도망갔어요. 연안으로 대피했어요. 어선도 대피하고. 근데 그 공작선은 그냥 들어와요. 그럼 뭐 깽가리 치면 들어와도 모르죠. 뭐. 그 정도더라고요. 네? 아니 돈이 있어야지. 돈은 갖고 들어옵니다. 한국 돈을 가지고. 예. 돈은 어떻게 갖고 들어오냐면 보통 한 4, 500만 원 정도는 한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여기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쓸 돈은 다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달러.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당시는 5만 원짜리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아마 5만 원짜리 갖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 근데 그 옛날에는 5만 원짜리가 없을 때에는 만 원짜리 지고 오려면 다발로 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배낭에다가 한 배낭 지고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달러를 몇 다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서 바꾸냐? 남대문시장 가서 암달러상한테 바꾸. 저는 그것도 잘해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서는 못 바꾸니까 저희가 신분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작금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갖고 들어오고 달러도 갖고 들어오고. 최근에 지금 간첩단 사건인데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이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간첩들한테 계속 지령을 내려요. 뭐 김정은 생일날에 축전 보내라. 근데 축전 보내더라고요. 충성맹세. 시켜요, 얘네들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학습해라. 사상 학습해라 이거예요. 간첩들한테. 거의 뭐 북한 노동당원들처럼 다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보당하고 자주시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이걸 노골적으로 얘네들 지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은 와해시켜라. 정의당 사람들 들으면 아마 기가 막힐 텐데 정의당은 가서 부셔버려라. 그 다음에 한국노총에도 이제 간첩을 박아라. 왜냐하면 민주노총 애들한테 지령이 나온 건데 민주노총이 있으니까 아마도 한국노총에다도 이제 공작을 하라고 그런 지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쟁 방향, 방식, 구호까지 다 여기 보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이런 구호를 들어라. 근데 시위 때 저런 구호 들었었어요.
근데 뭐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는데 그 북한은 24시간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계속 지령을 저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갖다가 공략해라, 의식화라. 이게 지금 홍카콜라, 신의 한수, 고전국 TV 이거 보수 성향 유튜브 다 망가뜨리라. 그렇게 지르기라, 망가뜨리라고. 법적으로 소송 걸어라. 인기를 떨어뜨려라.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댓글팀 만들어라. 간첩망에다가. 뭐, 이 보수 언론사 폐간 여론 조성해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청와대 전기망을 입수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택이나 이런 그 오산, 평택, 저쪽 그 뭐 항구라든지 한미연합사라든지 이 정보 수집해라. 그래서 그 민노총에 있는 애들이 평택 그 한미연합사 들어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 청와대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를 입수해라.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안 갔을 때 저거 보고 안 가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거 알고. 이거를 갖다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말은 할 수 없는데 이 자리에서야 뭐 제가 이런 얘기 못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아차, 광주공장, 화성공장 이거 자. 왜냐하면 기아차에서 왜 군수 우리 그 차들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장악해라. 뭐 하여튼 앞으로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쟁의 방법으로 흡수하고 점령하고 하겠다고 해서 공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공작 부서도 뭐 해체했다고 그러는데 해체한 건 없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제가 이제 뭐 이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40년대부터 어떤 공작을 해왔는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80년 동안 한 번도 한순간도 공작을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정권이 망할 때까지, 정권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